네, 안녕하세요. 송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 로드맵이라고 이제 어떻게 학년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아이들에 대해 살펴봤다면 정작 중요한 건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쯤에 이런 건 애가 들어야지 무슨 엄마가 그걸 알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머니들께서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지 불안하지 않고 또 제대로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학원 끝나고 그 공부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어머니들께서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머니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공부를 관리하면서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시키십시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비밀 이야기예요. 이 방송이 방금 PD님께 들었더니 대구랑 이렇게 경상북도 지역에만 나간다면서요. 잘 됐죠. 이제 나머지는 안 나가니까요. 이제 우리끼리만 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현실로 공부를 만드는지. 근데 이제 수학에 대한 공부법을 먼저 시작하는데 여기서 수학 때문에 몇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생각하면 문과를 보내야 될지 이과를 보내야 될지 요즘 너무 고민이시죠?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 받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에서 어떤 지문검사소가 있는데 지문을 이렇게 대보면 우리 애가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이제 점점 말하기도 싫어질 정도로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듣고는 세상에 그게 말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과 이과는 어디를 보내셔도 사실은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교육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문과, 이과 특성을 너무 구분짓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과로 보낼 때, 문과로 보낼 때 그 특성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문과, 이과 특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직은 어디가 잘 될까요? 당연히 이과가 잘 되겠죠. 이과 직업군에서 문이과 통합해서 대한민국 취업 잘 되는 과를 한번 대학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1위가 어딜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의대였습니다. 2위는요? 치의대였습니다. 3위는요? 그렇죠? 한의대였습니다. 4위가 근데 초등교육입니다. 5위가 유아교육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 다음 6위부터 34위까지는 다 이과입니다. 이과가 취업은 훨씬 더 많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과 주변에서 나중에 취업 걱정 안 하려면 이과 가야 돼, 이과 가야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과 가면 잘못 가면 준비 없이 가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전문 용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 고착화 현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적이 한번 굳으면 그대로 굳어 있어요. 그게 문과가 심할까요? 이과가 심할까요? 이과가 훨씬 심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과는 대한민국 대학에서 보통 유명하다는 대학에서 평균 2,000명씩 문을 열어줍니다. 해마다. 서울대도 2,000명을 뽑아요. 연세대도 2,000명을 뽑습니다. 유명하다는 대학에서 경북대도 아마 2,000명 정도 뽑을 거예요. 근데 문과는 1,000명밖에 안 뽑아요. 대학 문이 이과가 2배나 넓어요. 수험생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험생 숫자는 대략 한 60에서 65만 명 수험생 중에 이과는 15만 명밖에 없어요. 근데 문과는 세상에나 45만 명이 있어요. 45만 명 중에 1,000명을 뽑아요. 15만 명 중에 2,000명을 뽑아요. 어디가 대학 가기가 훨씬 쉬울까요? 이과가 대학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숫자상으로 봐도 6배가 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문과, 이과 공부량이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문과 곱하기 얼마를 하면 이과 공부량이 되냐면요. 약 4.5배입니다. 문과보다 4.5배의 시간을 더 투자하고 더 노력해야 이과 공부를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이과는 수학 과목만 6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가령 수1, 1학년 1학기 열심히 했습니다. 1학년 2학기 수2 갑니다. 미적분원 갑니다. 수1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 안 나요. 미적분 2쯤 가면 수원 같은 거 한 적 없대요.
기하 벡터 보잖아요.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러면서 수원수도 다 기억 안 나요. 다 뭉쳐져서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6개의 과목을 약 5번씩은 반복해줘야 그게 이해가 가요. 그럼 수학만 몇 번 공부한 거죠? 30번 공부한 거죠. 근데 문과 수학은 수원, 수투, 미적원, 확률 통계라고 하지만 실제 수원, 수투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2과목밖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얘 5번 반복해봤자 10번인 거예요. 근데 5번까지도 안 해도 되겠죠. 수원, 수투의 기초만 가지고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과학 과목을 보겠습니다. 화학이나 생명과학,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은 화학은 암기 플러스 이해지만 생명과학은 좀 많이 외워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1단원 내용부터 다 외워야 돼요. 2단원도 외워야 돼요. 끝에 단원까지 외울 게 쌓이고 쌓여서 그거에 치여 죽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문과의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윤리라고 있습니다. 1단원 제목이 생활과 윤리란. 착하게 살라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단원은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생활과 윤리 막 이런 식으로 아시죠?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사회단원 끝단원 외우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회는 양쪽 날개 다 떼고 하면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회는 살면서 신문 많이 읽고 수업만 잘 들어도 대충 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사회 공부 별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과랑 문과는 국어랑 영어는 어떨까요? 문과랑 똑같이 봐야 돼요. 근데 문과 애들이 국어를 잘할까요? 이과 애들이 잘할까요? 별 차이는 없어 보여요. 상위권은. 근데 문과 애들이 좀 더 잘합니다. 영어는 당연히 누가 잘할까요? 문과 애들이 훨씬 잘하겠죠. 이래서 이과 애들이 가면서 치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과는 고등학교 1학년 딱 성적 나오면 거의 고3 때까지 성적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이과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이과 보내야지 하면 우리 아이가 기계를 좋아하고 레고를 만진다고 이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가 기계를 좋아하고 레고를 좋아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과를 보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문과는 오히려 그에 반해서 성적에 대한 혁명, 성적에 대한 변화, 성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변해서 책 썼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대부분 문과 학생들입니다. 이거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학.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수학을 보지 않고는 상위권 대학은 못 갑니다.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모 교육업체에서 수학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학 역량도에 대한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전국 65만 수험생 중에 딱 빼가지고 수학을 반영 안 하고, 즉 수학을 포기하고 대학 간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를 통계 수치를 내봤더니 해마다 평균 수학을 포기하고 수포자로 대학 가는 학생들이 전국 65만 수험생 중에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75%입니다. 오늘 TV 보고 계신 어머니의 4분 중에 3분은 자녀가 수학을 포기합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정말 사교육비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뭐죠? 사교육비의 주범은 수학이에요. 그 많은 사교육 비용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수학에 투자하실 것보단 차라리 연금 들어놓으시고 국민연금과 생명보험 이런 것들 넣어놓으신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학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가장 성적이 잘 오르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입니다. 수학이 성적이 가장 가시적으로 빨리 올라요. 가장 성적이 안 오른 과목은 뭐냐면요. 영어 진짜 안 올라가요. 영어는 3년간 하루에 3시간씩을 꾸준히 도 닦듯이 투자하면 영어가 꿈틀해요. 정말이에요. 3년 하면 꿈틀해요. 그리고 4년째 하면 그제부터 움직이고 5년 정도 해야 영어가 훌러덩 다닙니다. 4, 5년 걸려요. 영어는요. 더 대박 과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성적이 안 바뀌는 과목은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는 저희가 농담으로 부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국어가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국어를 공부를 어려서부터 재밌는 책, 글자에 대한 공포감이 없도록 국어책을 읽어야 된다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포기하지 않는 수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아주 수학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때 날라리였다가 고등학교 때는 더 날라리였다가 수능에서 엄청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어느 모 대학을 들어가서 아빠! 집은 또 여유 있어가지고 나 재수할래! 이랬던 저희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재수하면 성적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고 나서 4월 달에 아버지들께서 밤에 약주 한잔 하시다가 저를 불러내더니 얘 좀 체크 좀 해줘봐라 부탁이다 해서 그때부터 4월부터 공부시켰는데
그 해 어떻게 됐냐면요. 제 수학 말씀드린 공부 방법 이 딱 세 가지를 잘 지켜서 그 학생이 문제집 많이 풀지도 않았습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어려운 것들 잘 정리하고 딱 갔는데 그해 수능에 수학 1등급이 아니라 만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초상위권 대학의 어느 모학과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첫 단추 하나하나 잘 끼워가시면 됩니다. 자, 수학에서 첫 번째,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 교재 하나가 나와 있고 저 왼편에는 대한민국 이과책 유명하다는 책 다 쌓아놓으면 저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재수생들 대상으로 이 화면을 보여줬더니 한 재수생이 너무 흥분하면서 좋아하면서 앞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고3 때까지 풀었던 문제집이 저기 다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여기 왜 와 있니? 저걸 다 풀어서 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대한민국 사교육계에 왔던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제 친한 선생님들 많았지만, 사교육 쪽엔 가지 말고 건축가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대학교에 갔는데 좀 그 서울대 친구들이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닐 거잖아요. 서울대는 굉장히 좀 친구들을 보면은 공부만 하고 좀 자기 생각만 하고 학점만 잘 따서 취업 잘 됐고 생각만 하고 진짜 민족의 미래와 이런 걸 걱정하는 친구들, 주변 사람을 쳐다본 친구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 정말 서울대 가서 자기소개하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소개하는데 이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의 무슨 고등학교 출신 전교 1등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1등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좀 나만의 봉사활동 같은 게 없을까 생각하면서 양로원 고아원을 가봤는데 별로 그다지 재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좀 재밌는 봉사활동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월인데 학교를 쭉 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아침에 라디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사람이 많이 내리고 몇 명 안 타고 있는데 라디오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사연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어떠한 여학생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께서 오늘 당장 집안일이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한국으로 좀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 나 지금 학기 중이야 못 가. 그랬더니 오늘 당장 들어와야 돼. 많이 급한 일이야.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들어오면 알려줄게. 무조건 오늘 당장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돼 해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인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집이 여기 울산 쪽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아빠가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빠 이러고 가서 아빠를 꽉 껴안으면서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아빠 왜 울어? 아빠 정신 차려. 이랬더니 아빠 하는 말이 흑흑흑 울면서 동생이 수능을 많이 못 봤나 봐. 사실 어제 하늘나라 갔어. 아이가 12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듣는데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삼수할 때 정말 이번에 원하는 목표가 안 되면 군대를 가서 진짜 안 되면 자살이라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순간 생각한 게 이 아이가 자살한 이유는 정말 그냥 선생님들 시킨 대로만 그냥 공부만 하고 자기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렇구나.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나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정말 수능 때문에 비관 자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때 그래서 슬로건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능 때문에라도 비관 자살 없는 세상을 내가 작지만 작은 힘을 보태보자 해가지고 인터넷 카페를 열어서 지방 가난한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봐. 재수할 사람들만 이랬는데 대박이에요. 딱 3일 만에 한 400~500명이 모인 거예요. 지방 가난한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진짜 많나 봐요.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중에 자기소개서 받고 좀 열심히 공부할 사람으로 해서 10명을 추려서 남산도서관에서 딱 12월 26일 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10명을 딱 만나가지고 내가 송절 선배야. 지금부터 우리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 하면서 제가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알려준 건 수학 공부 이런 걸 알려준 게 아니라 과외를 해준 게 아니라 저는 밑에 22등에서부터 1등까지 올라가 봤기 때문에 각 학년별로 그 아이들이 또 수준별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들께서 야, 넌 이거 왜 이해 못하니? 너 이거 왜 못하니? 난 너가 이해가 안 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해가 가서 내가 너라면 연습장을 하나 준비해놓고 내가 너라면 이 문제집 가지고 국어는 이 문제집 가지고 이번 주 이 정도 분량을 하루에 몇 시간씩 요렇게 공부해 올 것 같아. 근데 요때 요건 조심해야 돼. 그걸 다 손으로 써줬어요. 수학도 써주고 영어도 써주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관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공부해온 걸 가지고 잘못된 거 고쳐주고 또다시 공부해오고 공부 안 했을 땐 혼도 내주고 잘했을 땐 칭찬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진짜 마음으로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11개월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못 갔던 친구들 중에 3명이
한 명은 서울대, 한 명은 연대, 한 명은 고대를 들어간 겁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 난 거죠. 저만 4개월 만에 성적을 올린 게 아니라 진짜 친구들이 몇 개월 만에 재수하면서 성적을 기적처럼 올려가지고 장학금 받고 뭐 성균관대 가고 뭐 이런 정말 센세이션한 일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졸업한 학교는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못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좀 수준이 이제 전반적으로 했을 땐 좀 낮은 학교였죠. 근데 1등이다 보니까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학생 어머니들 좀 잠시 손 들어주십시오. 자, 여학생 어머니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학생들일 때 우리 학생들이 남학생들은 잘 안 그래요. 대충대충 뭐 얼렁뚱땅 공부하다 보니까요. 여학생인데 겉보기 공부란 걸 하는 애들이 있어요. 겉보기 공부. 공부를 겉으로만 해요. 진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다이어리 쓰고 특히 별표하고 하트 뿅뿅뿅 날리는 애들 있잖아요. 어째 보면 겉보기 공부에 지금 약간 의심자다, 복윤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뭐 이제 자녀 얘기하는 거, 뭐 지금 TV 보고 계신 어머니들도 지금 우리 아이인가 이런 생각하시죠? 여학생들이 겉보기 공부에 진짜 고3 때 많이 웁니다. 선생님, 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은 맨날 그대로예요? 겉보기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머니, 겉보기 공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학생도 겉보기 공부였던 거죠. 세상에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4년제를 못 갔다? 대구의 좋은 고등학교 좀 특목고 잘 생각해보면 반에서 1등 하면 어디 가죠? 서울대 최상위권과 갑니다. 근데 참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본인 자체도 수준이 많이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점은 우리 아이가 현재 반에서 1등이라고 공부를 좀 잘한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 단위로도 평가를 해가면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 학생이 1등이다 보니까 강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진짜 성실해요. 오히려 정말 성실한 거죠. 너무 열심히 하죠. 제가 수학 문제집 한 권을 풀어보라고 과제를 내줬습니다. 먼저 풀고 채점하고 간단하게 복습만 하자 그러는데 보통 어머니 수학 문제집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집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학원 따라가면 3개월입니다. 학원을 좀 못 따라가면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보통은 얼마나 걸리냐면 제가 농담으로 30년쯤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시킬 때 안 풀어요. 그리고 딱 지 같은 남편 만나서 지 같은 애가 나옵니다. 결혼해서. 그러고 지 애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학 문제를 풀면 어때요? 30년 만에 문제집을 자기가 스스로 풀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학생도 3자 숫자에 만에 수학 문제집 풀었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딱 3주 만에 개념 다 읽고 문제 다 풀고 채점 다 하고 틀린 것을 노트에다 꼼꼼히 2번씩 다 썼습니다. 이 여학생이 그때 하던 말이 대박이라고 선생님. 자기가 올해 계산해 보니까 수학 문제집을 21권을 풀 수 있다고. 자기 대박이라고. 올해 수능 대박 나겠다고.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해서 제가 침착해. 수학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틀린 거 또 틀리고 한 권이라도 제대로 풀어야 돼 했더니 그땐 제가 대학생이니까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싫어요. 난 많이 풀 거예요. 이러길래 하도 우기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럼 이 문제집 안 볼 거죠? 안 봐요. 저 주세요. 가져요.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다른 문제집을 열심히 한 3권 정도 풀었습니다. 열심히 풀었습니다. 개념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들 노트에 2번씩. 개념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들 노트에 2번씩. 입은 점점점 찢어져요. 너무 좋았어. 자기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네. 좋아. 점점 걸려들고 있어.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있다가 제가 첫 번째 서점에 가서 첫 번째 문제집과 똑같은 문제집을 사다가 이 여학생한테 이번 주엔 이거 풀자. 선생님이 사왔어.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선생님 이거 처음에 풀었잖아요. 나 이거 처음에 풀었는데 선생님 기억 못해요? 기억하지. 근데 왜 또 풀어요? 그럼 내가 하나만 너한테 물어볼게. 너 이 문제집 다시 풀어서 다 맞출 자신 있니? 했더니 얘가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건 왠지 아닐 것 같대요. 그래? 한번 너 착하잖아. 내 말 잘 듣잖아.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예뻐해 줄 테니까 이거 가서 풀고 채점만 한 절반 정도 해와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자들 남산도서관 매점에 다 모아놓고 음료수를 하나 사시면서 요거 더 먹으면 속쓰리니까 빨리 음료수라도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왜요? 그래서 니네 공부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했대요.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것 같대요. 그래서 땡조용히 하면서 니네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얼마나 개떡같이 했는지를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고 이러면서 바로 대표는 누구냐면 딱 집었어요. 그 여자애를요. 애들 다 충격받았어요. 얘가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이 여자애는 이제 화가 났죠. 내가 왜 개떡이에요? 그래서 너 저번 주에 사준 문제집 가져와봐. 그랬더니 책상 위에 탁 올려놓으면서 다 풀었어요. 사과래요. 자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개떡이냐?
오, 다 푸셨어요? 다 푼 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걸까요? 제가 책가방에서 그 여학생이 처음 풀었던 똑같은 문제집을 옆에다가 놨어요. 그럼 보여주면서 얘가 나 처음 만났을 때 푼 거, 그로부터 약 3달 뒤에 다시 푼 거, 내가 지금부터 신기한 거 여러분 보여줄 테니까 잘 봐요. 이러면서 나 안 펴봤다? 증인 맞지? 그러니까 안 펴봤대요. 그래서 제가 딱 침을 묻혀서 두 문제집을 한쪽씩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죠? 그 느낌 오시죠? 경험해 보셨죠? 맞은 건 또 맞고 틀린 건 또 틀리는 일명 정오답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 어머니 생각해 볼게요. 이 여학생 3개월 동안 성적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안 오른 거예요. 맞잖아요. 처음 푼 문제집과 똑같은 문제집을 3개월 뒤에 풀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적 오른 거 아닌 거 맞죠? 근데 가령 이 친구가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제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제 시킨 대로 해서 문제집을 여러 권 손대려고 안 하고 한 권만이라도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복습한 다음에 다시 그 틀린 것들을 한 번 더 풀어서 외워도 보고 풀이도 또 자기가 스스로 설명도 해보고 또다시 반복하고 다른 문제집을 풀더라도 살짝 까먹었을 때 다시 복습하면 기억이 어떻죠? 더 오래 가잖아요. 이것을 3번, 4번 반복해서 원칙, 내가 이 문제집 안에 못 푸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머니 어떨까요? 당연히 성적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수학 공부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수학 공법의 문제는 한 권 vs 20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외워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외우라고 했더니 여기서 조금 꼬이셔가지고 외워? 그럼 영어 단어처럼 외우면 되는 거야? 하고 외우고 깜지만 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는 풀고 까먹은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또 까먹은 다음에 다시 풀면서 스스로 이 문제집 안에 아무 문제집이나 아무 문제나 펴놓고 틀린 것을 다시 풀어봐 했을 때 자기가 연습장에 스스로 설명하면서 논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외워진 거예요.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집의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 권 정도는 외워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외워가지고 이 안에 못 푸는 게 없다 그러면 다음 문제집의 그 수준의 문제는 이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즉 필터링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시 틀린 것들을 또 외워서 실제로 제가 장담드린데 문과는 수학 문제집 3권, 이과는 수학 문제집 4권이면 충분히 수능시험 1등급에서 만점까지 아무 문제 없게 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 권의 문제집. 자, 이번에도, 자, 지금 우리 아이들도 기말고사 대비하고 여름방학 맞이할 때 여러 권의 문제집, 여러 권의 폼으로써 여러 권을 하면서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한 권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그 학습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학공부법의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쯤 가면 지금 초등학생이야 1시간 반씩 공부하고 이러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쯤 가면 수학은 한 번 공부할 때 한 2시간씩은 잡아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공부는 저는 사실 수학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나머지 공부는 1시간 반에서 1시간 사이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반을 기준으로 모든 계획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왜 1시간 반 정도를 잡아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자마자 바로 공부 시작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아이는 책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죠? 책상 정리정돈부터 시작합니다. 약 13분 정도 책상 정리정돈을 하고 나면 목이 많이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로 냉장고로 걸어가는데 엄마 눈치가 보이니까 화장실을 잠시 들렸다가 냉장고로 갑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냉동실 열어놓고 시원하다 이러고 있으면 약 엄마가 5분 뒤에 소리 꽥 지르면 그제서야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30분짜리 공부하면 그 10분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쯤 공부 효율성에서 1시간 반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나쁜 공부. 오늘 수학 너는 끝났어. 내가 오늘 수학 하루 끝내주겠어. 국어? 수요일 날은 국어지. 목요일은 영어야. 이러잖아요. 그럼 영어 딱 공부 1시간 뒤에 집중도가 확 흐트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밤 12시까지 헬렐렐렐 이러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 반씩 과목들을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수학 공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보겠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거를 알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셨으면 지금 아마 이 TV를 안 보고 계시겠죠. 커리어 우먼으로서 바쁘셔서 어느 회사의 경영자로서 연봉 수십억에 뭐 삼성 같은 그룹에서 경영인으로 계시던지 또는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뭐 스티브 잡스 옆에 누구 있다 뭐 이 정도로 하실 텐데 이걸 모르셔서
실패하신 겁니다. 아니, 실패는 아니죠. 아쉬운 거예요. 이거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조금 칸이 옆으로 가서 잘못됐는데 1시간 30분 동안 문제를 풉니다. 우린 보통요. 그 다음 채점을 하겠죠. 그 다음 복습을 해요. 이게 잘못됐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황당하죠? 뭐가 잘못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시간 30분 동안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집중력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다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중력이 안 남아있는데 이제 채점을 했어요. 자, 어머니, 채점을 하면 기분이 점점 좋아질까요? 기분이 점점 나빠질까요? 보통 기분이 점점 나빠져요. 근데 어머니 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고 채점한 거는, 자, 수학 문제를 풀고 채점한 게 중요할까요? 틀린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틀린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틀린 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이 현실과 상황에 이미 1시간 반 동안 수학 문제를 풀어서 집중력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채점을 해서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은 복습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수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 양심껏 한번 대답해 보기로 하자.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고 나서 해설 보고 별표 쳐놓은 거 진짜 궁금해서 별표 쳤니? 너무너무 모르고 답답해서 언젠가 물어보려고 별표 쳤니? 혹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 있니? 했더니 수많은 학생들이 솔직히 별표 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얘기했더니 학생들 한 얘기가 깊게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 별표 쳐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가죠. 1시간 30분 동안 풀면서 집중력 흐트러져 있고 채점해가지고 기분이 나빠 있는데 세상에 누가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수학 공부법은 틀린 거를 바로 복습하지 마십시오. 틀린 거를 바로 복습하지 말고 계획표 세울 때도 이때 계획표가 들어갑니다. 자, 계획표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월, 화, 수, 목, 금은 풀고 채점만 합니다. 자, 수학 문제집을 우리가 가령 21쪽을 풀자라고 한다 그러면 하루에 3쪽씩 푸는 게 아니라 5일 동안 하루에 4, 5쪽씩 해가지고 풀고 채점만 갑니다. 복습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주말에, 시간이 지나고 주말에 그 틀린 것을 복습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피로감이 훨씬 더 덜하게 됩니다. 좀 핸드폰으로 치자면 충전이 빵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틀렸던 문제, 얄미웠던 문제, 속상했던 문제들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아시죠? 아버지가 좀 얄밉고 이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그래도 내 남편 이런 생각 드는 것처럼 수학 문제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가 틀린 건데.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 어떨까요? 해설 보면서 복습해도 한 문제 한 문제를 훨씬 열린 마음으로 깊이 있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자,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를 해서 수학 숙제를 내주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 숙제 학교가 오늘 학교 방과 후에 자, 수학 숙제를 바로 풀고 채점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습은 언제 해야 될까요? 다음날 해주는 겁니다. 바로 복습하기보다는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훨씬 열린 마음으로 해주면은 그 문제 하나하나가 효율성이 훨씬 좋게 다가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시청자 여러분과 어머니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수학은 바로 복습하는 것보다 시간차를 두고 복습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의 마지막 3번째까지만 조심하시면 수학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수학 문제집에는 세 부류의 문제집마다 세 부류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기초문제, 기본문제, 심화문제 있습니다. 또는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습니다. 수능에는 이거를 달리 표현합니다.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집을 열심히 풀다 보니까 습관이 고정관념을 만들었습니다. 기초문제, 기본문제, 심화문제 중에 문제 양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기본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기초에서 기본을 풀다 보면 문제집도 풀다 보면 기초 기본 문제까지만 한 100문제씩 돼요. 심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초 기본 문제 풀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그리고 나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 수학은 기초와 기본이 탄탄해야 제 실력이라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을 가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능에 가면 2점짜리는 3문제가 나옵니다. 3점짜리는 14문제가 나옵니다. 4점짜리는 13문제가 나옵니다. 충격적으로 점수를 곱해보겠습니다. 곱하면 6점, 42점, 52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기초와 기본을 탄탄하게 공부한다면 우리 아이의 자가 만점은 몇 점일까요? 48점에서 완성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럽니다.
전국 단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또는 2학년 말 11월에 모의고사를 종종 봅니다. 그 학생들 전국 단위로 평균 3등급, 문과 3등급 컷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컷이 나오는데 3등급 이러면 아직 지금 어머니들께서는 감이 안 오시는데 상위 22%까지가 3등급입니다. 상위 22%,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반에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상위 22%라고 하면 4등에서 5등, 5등에서 6등 사이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괜찮게 하는 애들 맞지요? 그런 아이들이 문과 2학년 수능 직전 고3 들어가야 될 애들의 3등급에서 4등급 넘어가는 분기점에 있는 컷이 수학이 48점 근처에서 형성됩니다. 즉 2점짜리, 3점짜리와 일부 3점짜리 계산 실수로 틀리고 4점짜리 찍어 맞추는 정도에서 수학이 형성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바로 뭘까요? 이 분기에 벗어난 친구들이 수포자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75% 정도를 포기하고 가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가 이 점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공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공부해줘야 될 점은 이 52점을 공략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52점 공략, 사실 아시는 어머니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52점 어떻게 공략하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송재열의 공부법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게 강점이긴 합니다. 52점 공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심화 문제,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에 양이 적어요. 한 단원당 해봤자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는 더 적어요. 그럼 이것을 우린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 절대 바로 해솔루션은 공부시키지만 풀게 하지 말고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푸는 게 꼭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푸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해서 풀어 이러면 안 풀려요.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쳐다봐. 바로 수학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신 얘기죠. 근데 수학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입니다. 왜 수학 선생님이 되셨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수학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느낌, 자기의 과거 기억으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풀릴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라 하면요. 안 풀려요. 그리고 어느 날 돌을 깨우쳐서 종이가 뚫립니다. 그 나이를 뒤돌아봤더니 환갑쯤 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풀릴 때까지 쳐다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풀지 말고 공부하라. 공부는 뭘로 하냐면 해설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해설을 펴보면 됩니다. 자, 문제가 양이 별로 개수가 안 돼요. 예를 들면 10문제다. 그러면은 한 문제당 5분에서 7분 정도 투자해서 문제를 바로 펴니다. 읽어봐요. 다음 중 문제 쭉 나옵니다. 해설을 바로 읽어봐요. 해설에 밑줄을 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 이거구나.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만하네. 이거구나. 그리고 노트에다가 한번 씁니다. 그리고 또 노트에다 한번 더 씁니다. 2번. 자, 어머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푼 건 아니죠. 근데 어머니 공부는 했죠. 맞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문제 내지 15문제, 1시간 내지 1시간 반 투자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기말고사 범위 5단원 해봤자 5일 정도에서 길어야 10일이면 기말고사 범위 한 바퀴 다 돌 수 있습니다. 공부는 했어요. 이제 대충 느낌 알았어요. 거기서 모르는 거 질문해도 돼요. 해설 봐도 이해 안 된 거 질문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풀고 채점만 합니다. 맞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X, 맞은 거 동그라미, 틀린 거 X 쫙 합니다. 또 한 5일이면 또는 4일이면 갈 수 있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틀린 거를 해설 보고 또 노트에 2번씩 씁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얘기. 아, 맞다! 하겠죠. 그러면서 쭉 2번씩 써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풀어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틀린 거 위에 이제 동그라미가 생기는 것도 있고 틀린 거 위에 또 틀리는 게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은 갈리는 거예요. 점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문제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설 보고 노트 정리하면서 또 풀어보고 해설 보고 노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XXX 위에 동그라미가 다 완성되면서 이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이 문제집 안에 내가 못 푸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가게 된다. 결론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떨까요? 이 문제집 안에 이제 다 풀고 어느 정도 논리 과정 생각하는 훈련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가면 틀린 개수가 확 줄어듭니다. 또 풀고 채점만 했습니다. 그 문제집에 또 틀린 것들을 3번, 4번 반복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탄탄해져요. 즉 이만한 풍선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물 새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밴드를 붙여놔가지고 계속 뭘 붙여서 물 새는 게 계속 사라지는 거죠. 그 물 새는 게 사라져서 이 물 유지가 잘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3가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첫 번째
문제집을 여러 권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권만이라도 이 안에서 못 푸는 거 없도록 확실하게 공부해두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학은 풀고 채점하고 그날 틀린 거 바로 복습하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복습, 자고 일어나서 복습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문제를 풀지 말고 점점 공부해가면서 공략해가는 방법으로 해야 공부가 지겹지 않게 수학이 재밌게 접근해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수학 전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에는 없는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오답 노트 만드실 때 조심하실 거, 가위로 썰어가지고 덕지덕지 붙여서 한 문제집에 연습장에 문제 여러 개를 붙여놓으면 오답 노트가 안 됩니다. 이건 쳐다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요. 어려운 것만 붙여놨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반드시 한쪽에 한 문제만 붙여놓고 중학생 때는 밑에다 해설 써놓고 얘를 매일 한 번씩 읽어보면서 발을 정자 표시를 해서 10번 내지 20번을 읽으면 어머니 어떻게 될까요? 몸에 녹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연히 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도 접근을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고등 오답 노트는 사고력 훈련이라고 해설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다가 시험 일주일 전에 해설을 오픈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읽고 가면 그게 또한 사고력 훈련, 생각하는 훈련도 되고 몸에 녹아나가지고 진짜 실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학교 오답 노트와 고등학교 오답 노트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수학하시면 자신 있으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도 자신 있으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수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알려드려도 되죠? 재밌으시죠? 공부 어렵지 않죠? 학창시절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 잘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에서 먼저 시험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익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토익, 아마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토익은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ETS라는 비영리 어느 영어 교육기관에서 만든 시험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시험 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좀 시험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문제는 쉽습니다. 토익이 생각보다 되게 쉬운 시험입니다. 영어치고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두 번째, 토플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학 갈 때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유학 갈 때 기초 소양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 시험을 만들 때 역시 ETS에서 만들었는데 ETS에서 만들 때 목표가, 시험의 목표가 얘가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 유학 왔을 때 영어로서 적응을 하고 과연 잘 살지, 기본 독해, 기본 리스닝, 기본 어휘,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리스닝에서 또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또는 기숙사에서 교수들과 생길 만한 문제, 그런 것조차도 물어보는 테스트입니다. 리스닝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IBT로 바뀌면서 리스닝이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토플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세 번째, 탭스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요,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서울대학교 사람들이 영어를 연구하는데 한국형 영어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출신 많은 분들의 그 교수들의 제자들이 전국의 대학 교수로 가 계세요. 근데 이 전국의 대학 교수로 가 계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몇 분이 모여서 특이한 시험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전국의 대학 교수분들의 제자분들이 전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 계십니다. 이분들은 1년에 시험을 5번을 만듭니다.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또 그리고 한 번은 수능 시험 검토를 하러 들어가십니다. 자, 우리나라 족보가, 영어 시험의 족보가 어디에서 흘러 들어올까요? 바로 이 탭스가 가장 위에 있는 조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어려워요. 그 다음이 사실은 수능보다 내신이 더 어려워요. 고등학교 내신이 있고 수능이 있고 중학교 내신이 있습니다. 이 계열에서 사실 중학교 내신 아무리 공부해도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안 됩니다. 수능 공부 아무리 해도 수능 공부가 만족할 만큼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 탭스 공부를 잘해놓으면 고등학교 내신, 중학교 내신, 수능까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탭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영어로 완전히 적합하고 문법 관련된 거 많이 물어보고 독해 수준도 꽤 어렵습니다. 어휘 수준도 꽤 어렵습니다. 그런 시험이 탭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땡땡 외고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입니다. 보면 앞에 탭스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토플하고는 또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내신 문제입니다. 그 다음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자,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토익과 토플은 묶이고
탭스 내신 수능이 또 묶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영어권 외국인이냐 한국 사람이냐에 따라서 묶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부해야 될 것은 유학을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탭스 공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대학과 이과에 방금 성공하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탭스 공부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를 잘 완성 지어야지 자 탭스에서 마무리 탭스를 통해서 완성이 지어질 수 있다. 고등학교 가면 탭스 공부하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탭스를 어떻게 과연 공부하는 게 좋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탭스 공부법. 탭스에는 영어에는 5대 영역이 있습니다.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법이 있고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어휘랑 문법 구문이 합쳐져서 독해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듣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 듣기는 이 PPT에 정리를 안 해놨는데 제가 듣기 공부하는 방법,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린 보통 듣기 하면 유명한 듣기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듣기 문제집 사서 풀고 틀린 것들 외우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실제로 저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미국에서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서 셜라셜라셜라 뭐 물어보는 거예요. 수능 정도는 만점 받고 들어갔는데 셜라셜라셜라 듣기 쉬웠어요. 근데 뭐 물어보는데 뭔 말이야? 근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excuse me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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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더니 웬 갑자기 종이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read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look at 이래서 봤더니 첫 번째 문제가 당신은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다 yes 이러고 앉아있고 당신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yes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no 이랬더니 이러면서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 리스닝은 사실 수능 정도 수준은 실제로 외국에서 나갔을 때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영어 듣기 공부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미국 드라마를 활용하십시오. 미드라고 하죠? 아시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머니들도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드를 볼 때 진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때는 막 프렌즈 이런 거 유명했는데 프렌즈를 볼 때 한국 사람은 뚝심이 대단합니다. 대사를 다 가리고 대사 없이 또 역시 어떨까요? 들릴 때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어떤 줄 아세요? 그럼 뚜렁 이러면은 뚜렁 이게 영어인 줄 알아요.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요일 날 먼저 미드 한 편을 가지고 미국 영화 가지고는 하지 마십시오.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요. 이거 보고 참고 있으려면 애 공부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미드 한 25분 30분짜리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말로 먼저 보세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에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말로 봤습니다. 재밌어요. 애가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을 한국말을 꺼버리고 미국 영어를 켜놓고 영어 캡션 있잖아요. 자막을 영어로 켜놓고 영어로 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 영어로 켜놨는데도 안 들려요. 뚜렁 이렇게 들려요. 근데 한 번 더 듣잖아요. 그럼 화요일 날 들으면 뚜렁 오브 들려요. 오브도 들려요. 이제 그러더니 수요일쯤 되면 오브 유 들려요. 근데 중간에 땡큐도 들리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토요일쯤 되면 이제 문장이 들리기 시작해요. 반복하면요. 그러면서 신기한 건 계속 이렇게 생활화돼서 하루에 30분씩 미국 영어를 드라마를 자막 켜놓고 보면 말을 배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4-5살 때, 우리 애기들 4-5살 때 생각해 볼게요. 처음엔 엄마 아빠밖에 못했어요. 돌 지나고 막 이러면서요. 근데 언젠가는 말을 배워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고 외워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영어를 사실은 회화를 잘하려면 미드나 또는 CNN 막 이런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그 말을 하는 건 말을 외워야 됩니다. 문장을 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건 언어는 복합적 사고를 통해서 어휘를 바꿔가면서 문장 구조는 유지하며 어휘를 바꿔가며 쓸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연히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 듣기가 늘고 그 다음에 말이 트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휘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영어 실력의 가장 중요한 건 어휘입니다. 한국 영어에서 탭스, 내신, 수능을 다 잘하려고 하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똘똘한 초딩들과 중딩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안 외우는 거 우리도 왜 외워요? 우리 선생님이 안 외워도 된대요. 이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사람도 영어 단어 외워요. 실제로 SAT를 볼 때는 33,000보카라는 책들을 외웁니다. 거기 안에 특이한 단어 나와요. 베란다 나와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베란다가 없거든요. 미국은 아파트가 없잖아요. 다 콘도미니엄 아니면 다 주택에 살잖아요. 베란다 없습니다. 미국 사카라인. 어머니 사카린 아시죠? 사카라인이에요.
미국 안 써요. 거기서 외워요. 단맛을 내는 이렇게요. 이런 단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워요. 그리고 그거 외워야지 SAT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나머지 단어는 예를 들면 북, 데스크 이거 누가 외웁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계속 보니까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영어 단어는 억지로 외워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외울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씁니다. 바로 우리 항상 영어 단어를 이렇게 외웁니다. 하루에 30개씩 60일을 외우면 1800개의 단어가 자동으로 외워진다고 대한민국의 어느 유명한 책에서 그랬어요. 어머니들 다 아실 만한 그 책에서. 제가 또 이 얼굴 보십시오. 착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하루에 30개씩 60을 해봤는데 60일째 되는 날 저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 어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혹시 시청자 여러분 저번 주 월요일 날 점심 때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쉽지 않죠?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45일 전에 점심 때 뭐 드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밥과 반찬 4-5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젓가락으로 찔러서 질감 봤습니다. 입에 넣어서 맛을 봤어요. 배에 넣어서 평가도 해요.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영어 단어가 기억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유학을 포기하는 이유, 영어를 포기하는 이유가 단어 때문이에요. 유학 갈 때는 단어를 5만 단어 정도를 외워야 됩니다. 시간이 5만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우면 몇 년 걸리냐면요. 한 번만 외우는데도 500일, 500일이면 1년 반이에요. 근데 5번 반복해야 돼요. 그럼 몇 년 걸릴까요? 한 7년 걸려요.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대부분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단어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딱 1년 반 만에 5만 단어 외웠습니다.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요. 송지열의 방법인데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친구 이름 외우듯이 외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친구 이름 외울 때 우리가 새학기 들었을 때 이렇게 할까요? 송지열 하면서 깜지면서 송지열 100번 더 송지열 해서 제가 송지열이야 이렇게 외우나요? 아니죠. 그냥 송지열 불러보고 또 까먹고 친구한테 야 제 이름이 뭐였지? 송지열. 그래서 송지열. 이렇게 까먹고 또 보고 까먹고 또 부르고 까먹고 또 부르면 3-4번만 불러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친구 이름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어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어장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어는 처음에 열흘 단위로 반복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총 열흘 단위를 5번 50일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샘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프린트로 만들어 왔는데 파트 A에 제가 고교 기본 단어 고등학교 교과서 1학년에 있는 1800 단어를 쭉 여기에다 뽑아왔습니다. 근데 좀만 넘기면 파트 B가 나와요. 조금만 넘기면 바로 파트 B가 나옵니다. 열흘만 넘기면요. 파트 B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요. 심화 단어, 어려운 단어, 유사어 이런 게 아닙니다. 파트 A에 있는 똑같은 단어를 순서를 바꿔놨어요. 또 조금만 넘기면 파트 C가 나옵니다. 파트 C는 또 어떤 단어일까요? 또 순서 바꿔놨어요. 이렇게 해서 D2까지 총 5번을 반복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영어 단어는 반드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몇 장씩을 들고 다니면서 그게 너무 적으면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제가 추천은 한 100에서 150개, 심지어 저는 180개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영어 단어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절대 외우면 큰일 납니다. 왜냐? 외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루 종일 영어 단어 외우고 앉아있어요.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영어 단어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어머니, 짜투리 시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루에 30분, 카톡 좀만 써도 바로 30분 지나고 인터넷 검색 좀만 핸드폰 써도 30분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30분을 우리가 1년에 딱 300일만 30분을 영어 단어에다 쓰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나냐면요. 30분 0.5시간입니다. 0.5시간 곱하기 300일 하면 150시간이에요. 자, 150시간이 얼마나 큰 시간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5시간을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150시간을 만들려면 며칠을 해야 되죠? 30일을 해야 돼요. 즉, 한 달간 자기주도 학습한 효과가 30분 짜투리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단한 효과겠죠? 즉, 짜투리를 지금부터 300일만 단어를 외운다면 한 달 내내 영어 단어 외운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대단한 효과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들고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읽어만 보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랜덤 걸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읽는데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아는 단어랑 모르는 단어 있을 때 아는 단어는 지워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는 단어랑 모르는 단어 있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모르는 단어를 열심히 봐야지 하지만 우리 눈이 어디로 갈까요?
편하려고 아는 단어로 갑니다. 그렇다고 눈을 혼낼 수는 없잖아요. 이놈! 이러고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단어는 지워주고 모르는 단어만 봅니다. 하루에 5번 내지 10번을 읽었는데 다 안 지워질 거예요. 남을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꼼꼼 법칙에 따라서 이것도 외우고 다음 것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경 쓰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그냥 데이2를 또 뜯으십시오. 데이 2번째 걸. 그래서 열흘을 갑니다. 당연히 안 외워졌겠죠. 그냥 밑바탕 칠한 거예요. 그림 아직 안 그렸어요. 근데 파트 B로 넘어가면 신기한 일이 납니다. 분명히 본 적이 있어요. 눈에 익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똑같이 7번 내지 10번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한 50개씩 남았던 게 이제는 30개로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 안에 공간을 만들어줘요. 너 들어올 공간이야. 그 영화에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뭐죠? 그 무슨 영화에서 그 볼 만드는 것처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자극을 하면 자 파트 B 끝났습니다. 파트 C 넘어가면 우리 학생들이 하루 종일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이거 알 것 같아. 아 맞다 이래요. 그게 바로 공간이 확확 만들어지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파트 C, D, E 넘어갈 때 이 단어가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 독해 속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나옵니다. 그럼 우리 영어 선생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영어 단어는 문장 속에서 확인을 해줘야 진짜 넣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바로 이게 자동으로 50일 동안 완성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 어머니? 그래서 영어 단어는 깜지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번 내지 10번 사이를 읽어가며 편하게 읽어가면서 녹아 들어가면서 문장 속에서 확인해서 자꾸 친구 이름처럼 경험하며 50일 단위로 한 파트의 영어 단어를 끝내갈 수 있는 특이한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어머니들께서 지금 아이들 조금만 지금 외우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아이가 편안하게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영어 공부하는 또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독해어 구문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런 문장 나오면 제일 먼저 머리부터 이러고 저런 건 내 문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아버지께서 오셔서 송절대장 영어에 분명히 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넌 알 것 같아. 나한테 왕도 좀 알려줘. 제가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영어 문장을 외우십시오. 예요. 우리는 영어 문장을 보통 보면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끊어있기만 이렇게 해서 끊어있기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조 독해, 직독 직해 이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영어를 자꾸 이해시키려는 것보단 영어 문장을 외우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근데 보배를 만들려면 구슬부터 서말을 모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슬 서말도 안 모으고 자꾸 꿰려고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어의 착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 듣기 편안하게 한국말로 한번 보고 영어 자막 켜놓고 반복해 주시고 단어는 절대 쓰면서 외우기보단 친구 이름처럼 편하게 해서 먼저 80~90%를 필터링 거치고 나머지 진짜 안 된 것만 써서 외우는 방향으로 가시면서 그러면서 독해나 문법은 해석 안 된 문장을 오답노트에 따로 써서 문장을 외워주는 형식으로 해서 꾸준히 영어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빡세게 공부하는 것보단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꾸준히 공부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영어 공부하시면은 아마 편안하고 어렵지 않게 대신 처음에만 습관되느라고 어렵지 습관이 되면 되게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시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으로 2부 강의를 이제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머니들 도움 좀 많이 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도움 좀 많이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들께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시키셔야 되는지 좀 아시면 사교육 비용도 많이 줄이고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또 집에서 인터넷 강의 정도로만 활용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제가 제 강연을 통해서 많이 봤고요. 우리 어머니들 오늘 숙제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가 재밌다는 것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